올 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부산 사나이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입니다. 네. 이름은 강원이지만 여기는 부산이라는 점. 이름은 강원이지만 부산에 계신 강원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작년에 퀴어 마이 프렌즈 에피소드로 인사드렸던 강원입니다. 네, 제가 퀴어 마이 프렌즈라는 영화를 통해서 비욘세에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또 이렇게 두 번째 나왔을 때 부산 사나이로 소개되는 점. 맞습니다. 원래는 퀴어 마이 프렌즈의 퀴어를 맡고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부산 사나이를 맡고 있어요. 퀴어 사나이. 정체성이 참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개인정보가 많이 좁혀지나 싶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네. 지금 저희가 있는 지역이 미남. 믿을 수 없겠지만 네, 부산에 미남역이라는 미남도 맡고 있다. 뭐 그렇게 보면은 또 그렇습니다.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미남도 맡고 있습니다. 네. 미남 강원. 지역은 부산. 네. 여러 가지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강원님 댁에 와 있거든요. 네, 부모님 댁이죠. 부모님 네. 댁에 와 있어가지고 지금 집이 너무 깨끗해서 좀 부담스러워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저도 사실 저희 집은 이런 느낌은 아닌데 저는 지금 경기도에 살고는 있는데 네. 부산에 지금 잠시 내려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또 부산에 선생님 오신다고 해서 이렇게 네. 겸사겸사 연락을 드렸다가 네. 녹음하시겠느냐. 네, 요즘 시간이 없어요. 네, 다짜고짜 그냥. 그럼요. 그래서 하겠다. 네. 저도 다짜고짜 하겠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원래는 그 전부터 한 번씩 나오세요를 했다가 부산 출장이 잡히면서 저희가 그 전에 저랑 디피랑 써니랑 강원님이랑 글렌이랑 그쵸. 네. 저의 남자친구. 네.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감자탕을 때리고 얘기를 하고서 저 없이 부산에서 자꾸 디피, 써니, 강원, 글렌 이렇게 만나가지고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가 네. 많이 아파하셨죠. 네. 네, 너무 많이 아파하셔가지고. 욕하고 그래가지고 네. 다짜고짜 욕을 하시더라고요. 욕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제가 부산에서 저번에 얘기했던 그 진도믹스 인식 개선을 위한 영상 만들고 있는데 그거 추가 촬영을 하러 온 김에 녹음도 싹 하고 친구도 싹 만나야겠다. 진짜 이걸 싹 하실 줄 몰랐는데 싹 당연하죠. 하시더라고요. 싹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욕심을 많이 부리다 보니까 부산 촬영을 2번씩이나 할 일이 아니었는데 사실 제가 첫 촬영이고 놓친 게 많다 보니 또 오게 돼가지고 이렇게 제작비가 나간 이상 뭐라도 털어야 한다는 생각에 또 왔죠. 그리고 저희는 너무 맛있는 네. 식사를 했죠. 아구찜. 여러분 삼삼 아구찜. 저도 부산에 어렸을 때 살아가지고 네. 어느 맛집을 요즘에 최근에 좀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는 편인데 네. 오늘 또 저의 맛집 리스트에 쏙 들어간 네. 삼삼아구찜.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광안리 쪽에 있는 아구찜인데 저도 예전에 부산 살 때는 방아잎이나 산초 들어가는 걸 못 먹었거든요. 근데 어른 되고 나서는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서 너무 네. 맛있습니다. 그거 빠지면 맛없죠. 네. 그래서 삼삼 아구찜 대짜가 58,000원. 6만 원도 하지 않는데 대짜라니. 그렇죠. 네. 너무 맛있었어요. 네. 써니 셰프님도 같이 먹고 네. 그러고 나서 커피 한 잔 때리고 이제 지금 여기 숙소로 갈 뻔했어요. 뭐 숙소 같은 마음으로. 숙소 같은 마음으로 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나오셨던 게 너무 전생 같아가지고. 네, 진짜로 그 1년이 훌쩍 지났고요. 저희가 개봉을 작년 8월에 했으니까 지금 딱 1년 지났고 그리고 막 요즘에 그런 거 캘린더에 뜨잖아요. 캘린더가 아니구나. 핸드폰에 네네네. 1년 전, 맞아. 이맘때쯤. 몇 년 전 오늘 막 이런 거 뜨죠. 맞아요. 네, 그런 걸 보니까 열심히 그때 퀴어 마이 프렌즈 홍보하고 또 GV 할 때 이제 관객분들 만나고 얘기하고 되게 바쁘게 보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넷플릭스도 진출하시고 네. 정말 개큰의 최대 아프시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퀴어 마이 프렌즈 방송을 네. 들어보시면 또 게이 크리스천 네트워크로 그렇죠. 선생님이 개크네로 불러주신 맞습니다. 최대의 아웃풋이 됐습니다. 네, 한동대의 자랑입니다. 지금 네임드 퀴어들은 다 한동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아주 굵직굵직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렇습니다. 졸업은 못했지만 또 그치. 근데 그 넷플릭스에 이제 올라가게 된 거는 작년에 10월쯤인가 11월쯤인가 그랬어요. 근데 사실 다큐멘터리 영화가 그 한국 이렇게 정식으로 개봉하는 거가 되게 큰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영화 쪽을 이제 제가 영화 쪽 종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몰랐는데 근데 영화 개봉보다도 넷플릭스에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뭔가 좀 더 이게 있어보이나 있어빌리티? 있어빌리티. 네, 그게 그래서 뭐 넷플릭스 올라간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그리고 또 이게 영화관에 오는 것보다는 집에서 이제 넷플릭스 다 한 계정씩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저도 정말 예상치 못했는데 어떻게 또 넷플릭스 통해서 보시고 또 알아봐 주시는 분도 가끔 있었고요. 네, 그래서 참 신기했습니다. 근데 혹시나 저번 방송을 못 들으시고 지금부터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퀴어 마이 프렌즈 소개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넷플릭스에 진출한 네,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 퀴어 마이 프렌즈는 저의 친구 아현이 감독인데요. 네. 저를 한 7년 동안 저의 스토리를 이렇게 찍고 또 본인의 이야기도 담아서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이고요. 네. 뭐 우정과 사랑 뭐 퀴어도 있고 프렌즈도 있는 맞아요. 그런 영화입니다. 사실 이걸 어떻게 좀 멋들어지게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아마 아연이가 있었으면 더 설명을 잘 했을 텐데 혹시 궁금하신 분은 2023년 작년에 올라왔던 퀴어 마이 프렌즈 에피소드를 참고해 보시는 걸로. 근데 저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궁금하신 분들은 비욘세에 나왔던 퀴어 마이 프렌즈 에피소드 들으시라라고 하려고 했는데 예전에 누가 그걸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영화보다 팟캐스트 에피소드가 더 길다. 그걸 듣느니 맞다. 넷플릭스 영화를 보는 게 낫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82분이거든요. 러닝 타임이. 근데 저희가 영화 얘기를 그때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더 길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에피소드를 듣느니 영화를 보는 게 낫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에피소드를 또 들으면 또 다른 재미가 또 있어가지고. 네, 저도 그때 정말 녹음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저도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또 선생님께서 또 몇 번이나 이렇게 봐주시고 영화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비욘세 에피소드 그때 올라가고 나서 또 한줌담 여러분들께서도 영화 많이 봐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GV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에 어떤 예를 들면 후기 같은 걸로 올려주셔도 비욘세 통해서 듣고 알게 돼서 봤는데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뭐 한동안은 또 신들린 연애. 아니 거기서 갑자기 신들린 연애로 이렇게 근황이니까. 저희가 또 한동안 무당 연애 버라이어티에 미쳐서. 그렇죠. 이게 사실 근황을 가장한 또 저희 연프의 맞습니다. 뭐 나는 솔로 이렇게 언급 많이 하지만 사실 뭐 나는 솔로는 방송 작가에 대한 어떤 처우 문제나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 기사화된 게 되게 많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여러모로 저한테는 별로 유쾌한 콘텐츠는 아니어서 뭐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보지도 않았었지만 진입장벽이 약간 있었는데 신들린 연애는 뭐 초반부터 뭐 토트백에서 방울 나오고 뭐 이럴 때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 마이너한 감성의 연애 프로를 누가 보느냐? 그렇죠. 강호님이 항상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연애 프로그램 그 신들린 연애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연애 프로그램 자체도 좋았지만 이제 그 본방을 사수하면서 맞아요. 또 선생님이랑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는데 맞습니다. 그거 문자 주고받는 게 항상 강호님 셀럽맷 DP 이렇게 있는데 속으로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넷이 단톡방을 파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심지어 그 사이사이에 트위터에도 한마디씩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복붙을 몇 명한테 하는 것이죠. 네, 안 봐도 되게 똑같은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방송 관계 종사자가 아니니까 또 그런 연애 프로를 볼 때마다 저건 어떻게 만드는 거야? 저게 저렇게 나온다고? 이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또 그 방송 작가가 작가의 친구를 둔 어떤 뭐랄까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은 또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답해 주실 때 너무 약간 그 가려운데
맞습니다. 그거 주는 느낌으로. 쥐뿔 모르지만 괜히 말 한번 되는 거죠.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비하인드 하나도 모르지만 정말 고생해서 만드셨을 것이다 이런 네. 생각으로. 그리고 그때 그 얘기해 주신 게 기억이 났어요. 그 제목을 뽑으려면 신들린 연애처럼 그렇게 뽑아야 된다. 너무 훌륭하지 않냐. 이걸 어떻게 안 볼 수가 있냐 요즘 세상에. 정말. 왜냐면 네. 그 제목을 고르는 게 이제 점점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그래도 막 예고편도 쭉 틀어놓고 이러니까 예고편도 보고 한 채널에서 쭉 보는데 요즘은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다 OTT로 맞아요. 들어가니까. 물론 신들린 연애는 SBS에서 만들었지만 결국은 뭐 거기 나오는 웨이브에서 이렇게 돌리다가 보니까 어떨 때는 그 조그만한 압축돼도 잘 보이지도 않는 그쵸. 썸네일 정말 화투패 같지 않습니까? 화투패 같은 썸네일에 제목 하나. 사실 또 색깔도 좀 그래. 그렇죠. 네. 그걸 눌러야만 간략한 소개라도 볼 수 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제목이 네. 너무 중요한 시대에 신들린 연애. 네, 네. 너무 컨텐츠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 이걸 다 보고 나니까 이렇게 제목이 찰떡일 수가 있나? 이렇게 찰떡일 수가 없다. 네, 너무 재밌게 봤고요.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즐겁게 봤습니다 요즘에. 거기서 또 현커가 한 커플이 나와가지고 네 그분들 꽁냥꽁냥 연애하는 거 괜히 구경하고 있고 인스타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또 이제 넷플릭스로 다시 넘어가서 네. 더 보이프렌드. 네, 아 이것도 참 다른 맛이긴 한데 네. 아주 또 맛있는 아주 맛있는 맛있는 컨텐츠. 네. 말 그대로 그냥 정말 보이프렌드의 얘기였어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잘 봤고 거기에 보면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들었냐 네, 했더니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강원님이 이제 본인이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골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사랑이 맞냐? 또 컬렉션이 아니냐 이거는. 아 저도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네. 이렇게 고르고 보니까 털이 자란 느낌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이게 어쩔 수 없다. 식도 이런 식이 없다며. 아니 근데 나는 오히려 그 얘기를 제가 알아차렸을 때 네. 아 이게 사랑이다 진짜. 오. 이렇게 나의 식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건 어떤 식에 대한 사랑인 거잖아요. 식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제가 지금 8년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어져 있다. 하지만 8년을 만나고 있지만 9년 전에 알랑을 먼저 만났으면 알랑을 사귀었을 거 아니냐. 너무 대체 가능한 게 아니냐. 글렌 김하고. 여러분 그 더 보이프렌드도 너무 재밌습니다. 네, 진짜 너무 재밌게 봤고 또 이게 그렇잖아요. 재밌는 컨텐츠가 있을 때 같이 옆에서 이런 저런 얘기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같이 그냥 수다 떨어줄 친구랑 같이 보면 너무 재밌는데 맞아요. 헌세님과 진짜 두 프로그램 그렇게 봐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때 써니 셰프랑 디피랑 글렌이랑 강원 이렇게 만났을 때도 그때도 분명히 영화 얘기하자고 만났던 것 같아. 나를 잡아서 이거는 맞아요. 얘기를 한번 해야 된다. 네, 그때도 되게 핫한 컨텐츠가 그때 챌린저스 보고 아마 얘기를 했었나? 패스트 라이브즈였었던 것 같아. 맞다. 패스트 라이브즈로 시작을 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챌린저스를 안 본 걸로 욕을 오지게 먹고 지금 챌린저스를 안 보셔서 대화가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랬다가 챌린저스 볼게요라고 했는데 신들렸는데 훅 치고 들어와서. 그렇죠. 챌린저스는 또 그것도 도파민이 만만치 않았는데 사실 그 우리가 아는 맛 네. 신들린 연애로 확 빠졌죠 저희가.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도 기억이 나는 게 감자탕집에서 얘기를 하다가 막 얘기가 길어지는데 감자탕집이 이제 문을 닫아야 돼가지고 그래서 근데 감자탕집에서 버스로 이동을 하면서 거기서도 영화 얘기를 계속해가지고 그만 얘기해 넘어가서 얘기하게.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것도 지금 좀 꽤 됐네요. 네. 다음부터는 영화를 보면 줌이라도 켜가지고 그럼 모임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던. 뭐라도 얘기할 때 녹음 버튼 눌러놓고 하자. 뭐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인가요? 이럴 거면은 뭐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시간은 똑같이 가는데 네. 늘 어떤 에피소드를 뭘 할까 고민하기 때문에 써먹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네. 너무 재밌었어서. 네. 근데 지금 부산에는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제가 네. 지금 부산에는 네. 부산에는 지금 어머니께서 좀 병원에 오래 계실 일이 있어서 제가 일하는 직장이 좀 재택근무가 좀 유동적인 곳이라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재택을 좀 오랫동안 하면서 지금 부산에서 지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원래 처음에는 진짜 그냥 철딱서니 없이
그냥 신들린 연애랑 뭐 연애 프로그램 본 얘기나 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비욘세는 그때그때 게스트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나 하고 있는 고민 같은 거를 나누는 게 제일 좀 말하는 사람이 편안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제일 저희한테는 맞는 방송이어서 혹시 요즘에 뭐 다른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어요? 했더니 뭔가 요즘에 그냥 어머니를 보면서 그리고 어떤 삶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게 많다 얘기해가지고 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저도 되게 많이 하는 생각들이고 해가지고 그래요? 저는 그러면 좀 다행인데 너무 다짜고짜 네. 제가 요즘에 저의 일상이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음에 가까이 가 있고 그리고 그 생각을 너무 일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뭔가 뱉어놓고 약간 좀 너무 약간 좀 고민했었어요. 왜냐하면 또 이게 너무 제 기준으로는 이게 일상적이지만 너무 무거운 주제를 너무 다짜고짜 던졌나?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또 선생님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하니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예. 다 그런 비슷한 나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나이가 아니라도 그냥 되게 속상한 일이긴 한데 누가 아프시거나 하지 않더라도 요즘에 너무 예측 못한 죽음들이 가까이 오잖아요. 뉴스 같은 걸 보면.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들 좀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저처럼 어느 정도 불안을 안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포만두 작가님 그때 에피소드도 예전에 한번 술 먹다가 얘기가 나와가지고 뭔가 여기서 꼬치꼬치 캐묻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냥 대충 얘기를 듣다가 혹시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그런 얘기도 나눠주실 수 있냐 했는데 그때 마포만두 작가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나는 이런 얘기를 미리 알았으면 그래도 아무것도 대비되지는 않지만 그걸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되게 기꺼이 말해 주셨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때 저도 에피소드 진짜 너무 좋게 들었고요. 너무 감사하게 들었고 오늘 녹음하는데 뭐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결의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또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그때 마포만두 작가님이 나눠주셨던 이야기들이 제가 그게 그때 스며들어가지고 지금 내가 좀 더 뭐랄까 이거를 조금 더 좀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시 들어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이제 경험이 없는 상태이고 물론 지금도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그때 들었을 때는 그냥 이런 얘기를 꺼내주셔서 고맙다 감사하다 정도였는데 지금은 좀 저의 상황이랑 대입해서 다시 들어보니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는 모든 얘기는 강원님이 편한 선까지만 편한 방식으로만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네네. 어쨌든 지금 어머니가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지낸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어머니의 상태는 어느 정도고? 네, 저희 엄마가 그 2021년에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네. 그때 이제 사기로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 진단 받았을 때가 사기였어요? 네, 그때 이제 첫 진단이 사기였고 저도 이제 이렇게 투병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어떤 가족으로서 지켜보면서 알게 된 것들이 정말 많은데 일단 사기라고 불릴 때는 이게 완치가 어려운 상태를 사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선생님도 이제 완치는 어렵고 근치라고 해서 이제 최대한 근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에게 맞는 이런 치료를 진행해 가면서 근치를 목표로 그리고 이제 삶의 질이 훼손되지 않는 최대한 훼손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 사실 제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 시기에 맞춰서 엄마가 되게 큰 병을 이렇게 마주하니까 저 삶에 되게 우선순위 같은 것도 많이 바뀌고 해서 그때 제가 보스턴에서 살고 있었는데 바로 이제 한국을 오게 됐고 그때부터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죠. 네. 그러면 지금은 호스피스에 계속 쭉 계신 상태인 거죠? 네, 이것도 사실 최근 일이긴 한데 그래서 2021년에 그렇게 투병을 시작을 하시고 뭐 수술도 받으시고 항암 치료도 받고 하다가 한 3년 정도 치료를 받으시다가 올해
한 5월 정도, 5, 6월 정도에 이제 항암 중단을 결정을 했어요. 이거는 뭐 어떤 의료진의 선택은 아니었고 네. 어머니께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시다가 그때 마지막으로 했던 치료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더 이상 너무 힘들다. 네. 이게 치료를 하면서 뭔가 좋아지는 것보다 이 치료 자체에서 오는 부작용으로 너무 삶이 힘들어지는 부분에 도달을 한 것 같아서 어머니께서 그만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네. 물론 가족들은 좀 그게 뭐랄까 이렇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너무 3년 동안 열심히 투병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저는 특히 좀 존중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물론 다른 가족들도 비슷한 마음이었겠지만 네. 그래서 항암 중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중단을 결정하고 나서 그래도 이제 아예 의료적인 처치를 다 떼버릴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암성 통증이라는 게 진행이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통증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 통증을 조절을 해야지 네. 환자들의 어떤 삶의 질이 좀 굳이 표현하자면 살만한데 그래서 이렇게 통증 조절을 집에서 했어요. 저희는 약을 먹고 했는데 이게 점점 통증이 심해지면서 집에서 좀 컨트롤하기 힘든 상황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래도 병원 생활을 너무 힘들어 하셨기도 했고 그래서 병원에는 절대 안 가고 싶다 이래서 가정용 호스피스를 알아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정용 호스피스를 한 달 정도?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어요? 비슷한 걸 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정용 호스피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 거예요? 네, 사실 안 그래도 네. 제가 오늘 혼세님이랑 녹음을 준비하면서 이 얘기들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가 그걸 찾아봤을 때 정보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 자체도 이 호스피스란 단어에 대해 되게 뭐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맞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되게 무겁고 그리고 어둡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도 사실 엄마를 위해서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보기까지가 어려웠어요. 이게 뭔가 직면해야 되는구나. 네, 뭔가 네. 이거를 인정해 버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좀 한 하루 이틀은 굉장히 좀 저 자신을 좀 슬퍼하도록 내버려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좀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다음으로는 엄마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지?로 좀 마음이 전환이 되면서 찾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아마 이거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호스피스라는 게 이제 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가 아닌 분들이 그 다음 선택으로 가는 게 호스피스라는 거를 모르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그럼 그걸 결정하는 것도 되게 마음에 부침이 클 수도 있겠구나. 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조건, 자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게 필요한지 저도 몰랐었는데 이게 알아보니까 한국에서 중앙 호스피스 센터인가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그 호스피스 병동, 호스피스 케어를 전문은 아니지만 호스피스 케어 병동이 있는 의료 시설을 정리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저도 정보를 알게 됐고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 살고 계신 지역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그 병원에서 가정용 호스피스를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입원용 호스피스를 지원을 하는지 그렇게 좀 나눠져 있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호스피스 생각하면은 입원해서 예를 들면은 말기암 환자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임종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이게 어떤 연명의 목적이 아니라 통증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환자들을 그런 통증 조절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면서 이제 남은 시간까지 잘 지내게 도와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보통 떠올리면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뭐 간병인 선생님들 계시고 의료진 있고 이런 거였는데 또 가정용 호스피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찾아봤을 때 너무 발견해서 기뻤던 게 저희 엄마는 진짜 병원에서 더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완강하셨는데 가정용 호스피스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어느 정도는 한계는 있어요. 병원처럼 예를 아무래도. 들면 네, 맞아요. 주사 처치나 이런 것들은 수월하지 않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안 됐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간호사 선생님이 가정에 방문을 해주세요. 담당 간호사님이 와서 이제 엄마의 상태나 이런 걸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약이 필요하면은 약을 직접 이제 처방을 받아가지고 들고 와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가 필요하면은 그때 혈액을 채취를 해가지고 들고 가서 이제 검사를 한 다음에 결과를 알려주시고 또 다른 거는 예를 들면은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식사가 좀 어려우신 분들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액이나 이런 영양제 같은 거를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하면은 그것까지 들고 오셔서 놓아주셨어요. 네. 네. 그런 케어를 받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또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뭐 그 왕진이라고 하나요? 네네네. 옛날 표현으로. 그쵸. 네. 네. 그렇게 해서 와 주셔서 너무 좋았죠. 네. 써니 셰프 어머니가 일로 하셨던 것도 호스피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가정간호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도 얼마 전에 그 써니님 만나서 네. 저 뭐 근황 얘기하다가 저도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맞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써니님 어머니께서 써니 네. 셰프님 어머님께서 일하셨던 병원이 지금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있는 병원입니다. 어머 네. 그렇구나. 네. 그렇게 또 어떻게 연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정용 간호 아마 호스피스에서 일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써니 셰프님. 네. 그래서 이거는 써니 셰프한테 사전에 이제 동의를 구해가지고 방송에 내는 건데 얼마 전에 써니 셰프님 부모님이 어머님이 굉장히 갑자기 급성 어떤 그런 질환 같은 걸로 아프셔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중환자실까지 이제 들어갔다가 정말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다시 이제 지금은 집에 돌아와서 계시는데 그러면 그렇게까지 한번 확 아프셨어가지고 일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집에서 쉬고 싶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써니 셰프님 어머님은 내가 겪어봐서 이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줄을 끼고 뭐 콧줄도 끼고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를 겪어보니까 오히려 이걸 해보니까 나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오히려 그게 더 의욕이 생기셨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진짜 네, 써니 셰프님 어머님 제가 항상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지만 그 얘기 듣고 진짜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가정간호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잘은 몰랐었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들었어서 가정용 호스피스 얘기하실 때 설명 들어보니까 약간 그런 거를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어렴풋이 들어가지고 얘기해봤어요. 맞아요. 진짜 제가 이번에 그 엄마 일을 통해서 느끼게 된 게 정말 물론 모든 의료진 분들이 그렇게 모든 환자들에게 좋은 기억으로만 남아있지는 않잖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의료진마다의 또 성향도 달라서 그게 환자들이 맞지 않을 때 좀 많이 힘든 경우도 있는데 저의 상황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료 처치의 어떤 수준이나 질을 떠나서 일단 그 마음이랄까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게 세상에 어떤 직업은 직업의 어떤 그런 전문성 플러스 되게 어떤 남다른 태도를 좀 요구하는 맞아. 직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 보살펴 주셨던 간호사 선생님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성모병원이라서 또 수녀님도 그 사회복지사 수녀님도 같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뭐 어떤 질병이나 이렇게 몸에 관한 케어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의 마음 그리고 또 가족들까지 돌보는 것까지 생각하는 게 호스피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써니 셰프님이랑 얘기할 때 그 어머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제가 지금 고마워하고 있는 그 간호사 선생님의 그 포지션에 또 써니 셰프 맞아요. 어머님 같은 분이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진짜 되게 남다르게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가정 호스피스에 계시다가 지금은 병원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네, 이게 가정용 호스피스를 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는 했지만 그 경구형 이제 통증 진통제, 경구형 진통제로 이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다가 이게 점점 통증이 심해지면서 이게 먹는 약으로는 되게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먹는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위장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속쓰림이나 아니면 구토나 오심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부작용이
진통 효과보다 조금 넘어갈 때 이게 조절이 안 될 때 그때 너무 힘들어 하셔서 방문해 주셨을 때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입원형 호스피스를 권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또 엄마도 이제 동의하에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자리가 났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호스피스에 들어간 지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과정들을 계속 겪으면서 꽤 짧지는 않은 거잖아요. 2021년에 이미 사기라는 얘기를 들었으면은 네. 뭔가 그때부터 계속 어떤 심정이었어요? 뭔가 이게 너무 넓고 어려운 질문인데 성큼 다가오는 일이 없잖아요. 그냥 막연히 엄마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내가 더 오래 살겠지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너무 처음부터 사기 이렇게 듣게 되니까 그게 약간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일단 뭐 미국 생활을 접고 바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엄마랑 시간이 모든 사람이 유한하지만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뭐 실감이 난다는 표현보다는 되게 그게 가까이 왔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초반에는 좀 조급했던 마음도 있었고 빨리 들어가서 빨리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은 일단 그런 마음이 가장 컸었고 폐암 사기에 대한 그러니까 워딩으로 그걸 느끼는 거랑 그리고 이거를 엄마와 시간을 보내면서 이 진단명이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을 바꾸게 하는 어떤 거라든지 아니면 엄마가 가지고 있던 어떤 습관들을 뭐 아예 바꿔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게 조금 더 와닿지 사실 진단을 받았을 때는 그냥 그 유한함, 시간의 유한함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마음이 돼서 그때 제가 한국 들어오기 전에 그런 걸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폐암 사기 생존율 뭐 이렇게 그치. 왜냐하면 이게 사람마다 몸이 다 다르다고 해도 그런 어떤 과학적 근거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걸 뭐 어디다 물어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찾아봤을 때 그때 8.9%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년 생존율이요. 5년 뒤에 생존율이 8.9%였고 그래서 좀 계산을 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0명 중에 한 명만 5년 뒤에 뭐 생존해 있다는 그런 어떤 그래서 그때 좀 빨리 정리를 하고 들어왔죠. 한국으로. 어떻게 보면은 해외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써니 셰프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어떤 막 질병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해외에 있다가 한 번씩 들어올 때 뭔가 어느 순간부터 확 나이가 드신다는 느낌이 들고 써니 셰프도 아예 그냥 해외에 살 마음으로 나갔다가 코로나 때 들어왔잖아요. 왜냐면 그 14일의 격리 기간 사이에 영영 못 볼 수도 있는 고위험군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삶의 기준도 되게 바뀌고 내가 지금 나가서 뭐 하나를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삶의 기준도 바뀌고 그래서 근데 강원님도 퀴어 마이 프렌즈에 워낙 잘 나와 있지만 내가 어디에서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 것인가를 되게 치열하게 고민해서 스스로 거기에 몸을 던지면서 지내온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약간 어떤 생각이었어요? 정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말하자면 제 뭐 20대나 이런 것들을 다 시간을 보내고 해서 뭐 정착 아닌 정착을 하게 됐고 그리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 거라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이게 가족이 아프니까 이게 제가 어떤 계획했던 것을 저울질했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아예 우선순위가 확 바뀌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그냥 알아봤었고 이제 그 상황을 좀 엄마랑 최대한 가까이 있어야겠다, 곁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라는 게 저의 결정이었고 사실 근데 이거는 모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또 다 각자가 다양하잖아요. 그 고유한 그쵸.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 다른 선택들을 하실 수도 있고 그게 또 잘못됐다고도 맞아요, 전혀 맞아요.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 좀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제가 그리고 아까 써니 셰프님 얘기도 너무 공감이 됐던 게 아마 해외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가 아픈데 당장 가보지 못하는 그 마음이 사실 가서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 불안감이 또 해외 생활에 어쩔 수 없는 되게 큰 불안 요소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원적인 네네. 불안이죠, 그렇죠. 네, 그 불안이 사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되게 실체화됐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2021년에 저도 엄마가 아팠으니까 그때 한창 코로나 때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엄마가 큰 수술을 하시고 최대한 빨리 보고 싶은데 격리를 14일 해야 됐고, 뭐 격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만약에 선뜻 바로 볼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코로나가 불안하니까 혹시 엄마에게 감염이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네. 그럼 그러고 나서 지금 2024년이잖아요. 네. 그 사이에 사실 밖으로 노출된 거는 뭐 영화도 개봉하고 나름대로 글쓰기 모임도 하고 책도 같이 참여해서 내고 되게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는데, 저는 최근에 아는 분이 이제 막 돌아가시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집 안에 가족이 누군가가 아프면 뭔가 삶이 그냥 거기에만 딱 이렇게 납작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가깝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아프고 이게 완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데도, 그런데도 매일매일을 스스로를 관리하면서 사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되게 현실적이고 필요한 일이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일단은 그 202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네. 어머니께서 계속 힘든 상태로만 계셨던 건 아니었어요. 네. 물론 워낙 큰 수술을 하셨고, 네. 또 그 수술로 인해서 부작용과 합병증 같은 좀 위기도 있어서, 물론 제가 더 있어 드리고 싶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원한 만큼은 못했지만, 또 그런 순간이 있을 때는 최대한 이제 뭐 병원에서 같이 시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좀 집중적으로 에너지와 마음을 쏟았던 시간은 있었어요. 근데 또 그러고 나서 위기를 잘 극복을 하시고 또 어느 정도 치료가 안정적으로 될 때는 또 그렇게 일상적으로 잘 또 지냈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완치라는 게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완치가 가능성이 있었으면은 그 완치를 향해서 진짜 너무너무 막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앞뒤 없이 그냥 네네. 완치만을 네. 생각해서. 그리고 많은 경우에 질병이나 이런 예상치 못한 게 닥칠 때 이 불행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지 혹은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프다고 하면 당장 뭐 빨리 나아라는 얘기를 맞아. 그냥 그게 뭐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의례적으로 하게 되고 저희가 그런데 이게 완치가 안 되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잘 보내지를 좀 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저도 근데 예전에 예를 들면 뭐 아는 지인이 폐암 사기, 뭐 부모님이 이렇게 뭐 아프시다고 하면은 제가 어느 정도 생각했던 그림이 있거든요.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모든 가족이 거기에 다 올인을 해 있거나 아무도 사람도 안 만나고 그쵸. 그냥 가족 그 네네. 아픈 가족 위주로 생활이 돌아가고 이런. 맞아요. 네, 그런데 제 안에도 있던 편견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깨나갈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사회에서 받았던 이미지로 뭔가 한 3 정도 힘들 거를 5 정도 더 힘들어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자꾸 알아차려 가면서 이게 필요한 힘듦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나머지 에너지를 남은 시간을 잘 보내는 데 쓰자.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좀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도 투병을 엄청 오래 하다가 돌아가신 지인이 있는데 그분이랑 OTT를 계정 공유를 하고 있어서 지금도 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유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은 아픈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얘기를 어떤 라디오 방송 같은 데서도 하시고 글도 칼럼도 쓰시고 워낙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이 남긴 유산 같다는 생각도 하면서 항상 접속할 때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좋은 데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파서 얼마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덕질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근데 그 방식을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거고, 그래서 그분이 그런
노동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이런 아픈 몸으로도 할 수 있는 강도와 시간대의 노동 환경이라는 게 마련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프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남의 도움 없이는 정말 조금도 일을 할 수 없는 풀타임이거나 아니거나의 일밖에 없잖아요. 특히 한국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저조차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만났을 때 많이 진행된 상태셨는데 저희가 같이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그때도 저도 이제 제 안에 그런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 각자의 몸이 다르니까 그 다양한 스펙트럼에 있는 몸 중에 하나인데 어떤 완치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 이렇게 살아야겠지?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놀 시간이 있다면은 차라리 뭔가를 더 뭐 재활을 더하든 아니면 뭐 어떤 치료를 더하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겠지라고 계속 생각을 해왔던 것 같거든요. 저도 아마 지금 혼세님 말씀하신 그 분의 출연하신 뭐 에피소드, 네네네네. 뭐 팟캐스트도 듣고 했는데 저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게 제 안에 이미 자리 잡은 편견도 이렇게 좀 깨 나가야지 제가 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좀 뭔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뭐 물론 어떤 투병 과정뿐만 아니라 저는 비욘세에 나왔던 되게 다양한 몸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으면서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보니까 어떤 몸의 변화를 마주하는 태도나 이런 자세 그리고 특히나 사랑하는 사람의 몸이 변할 때 그걸 맞닥뜨리는 태도에 관해서 좀 되게 많이 빚을 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네.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마포만두 작가님 그런 에피소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이라고 얘기하는 불행이라고 정해져 버린 그런 상황 안에서 좀 일상을 골라낼 수 있는 네, 그런 힘이 되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이게 어떻게 들으실지 혹은 또 내가 얘기를 잘 할 수 있을지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마포만두 작가님 에피소드와는 다르게 저는 지금 어머니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다만 호스피스라는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네. 죽음에 가까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환경 안에서 제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 이 이야기도 뭔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많은 책들을 보고 또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호스피스나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면은 주위 지인들이나 이렇게 듣는 것도 어떤 위로나 격려인데 그걸 좀 넘어선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맞아요.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오늘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불길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 요즘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머니가 이런 상황이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결국은 이거를 내가 말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입 밖에 내지 않는 게 미덕인 것처럼 저희 위의 세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되게 틀에 박힌 인사처럼 아니야 근데 사람 일은 몰라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도는 알겠지만 그거를 더 눈앞에서 직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위로의 말이 결국은 너무 공허할 수도 있고 그쵸. 오히려 그게 내가 갖고 있는 현실과의 갭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맞아요. 네, 아까 얘기했던 그분 같은 경우에도 저도 그분 칼럼이나 이런 거를 읽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인사치레로라도 건강이 최고야. 뭐 건강하세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건강만 하면 돼.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뭐 어떤 아이를 볼 때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를 공적인 데에서 말할 때 건강하지 않을 것으로 앞으로의 여생이 이미 정해져 있고 예측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약간 우리 사회가 너무 아픈 몸을 받아들이는 거를 너무 여지를 주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강호님이 이걸 비욘세에서 얘기하자고 했을 때 이것도 뭔가 되게 큰 과정 하나를 넘어선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안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또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넘어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되게 가치 있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중심에는 사실 저희 엄마가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되게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병이 시작되고 나서 생긴 그게 아니라 저희 엄마는 되게 그 죽음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얘기하셨어요. 그 전부터? 네, 가벼운 게 뭐 막 되게 발랄하게 일부러 막 이렇게 막 뭐 쉬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저희 어머니께서 사실 폐암 전에 유방암을 먼저 한 네. 10년 전에 하셨는데 그때도 저는 엄마가 그게 엄마의 허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한데 엄마가 하루는 이제 치료를 받고 와서 주위 사람들이 그 치료를 받고 있으면 다른 환자들이 왜 내가 이 병에 걸렸는지 너무 진짜 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퍼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엄마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내 차례가 왔지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 그냥 그런 일은 일어나지 이렇게. 네, 그런 일은 일어나고 그리고 이게 내 차례가 됐을 뿐이야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때만 해도 지금도 뭐 아직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지만 어린 마음에 엄마가 저 두려움을 뭔가 숨기려고 우리한테 티를 안 내려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 엄마라는 사람을 좀 더 그 시간 동안 또 깊이 알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진짜 진심이셨던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엄마가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가 또 제가 요즘에 좀 생각할 시간이 많고 또 생각이 많아져서 돌아보니까 되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되게 익숙한 그런 온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릴 때는 그게 되게 불안으로 와닿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네. 그 제가 한 중학교 1학년? 한 네. 13살, 14살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등교를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등교하려는 저한테 되게 심각한 얼굴로 그러니까 심각한 게 막 이게 드라마틱한 게 아니라 너 이거 지금 꼭 알아둬야 돼 이런 식으로 나를 붙잡으면서 꿈이 너무 안 좋아서 뭐 올해를 넘기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너 이제 교복 와이셔츠 어디서 사고 이런 얘기를 엄마가 저한테 했던 게 제 뇌리에 엄청 크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하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막 그냥 뭐라고 하고 이제 등교를 했는데 등교하는 버스에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예, 그걸 티는 못 내고. 맞아. 그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TV나 이런 걸 보면은 되게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 막 100세 시대 막 이렇게 해서 맞아. 막 되게 인류가 이룩한 되게 큰 성취처럼 나오면 모두의 어떤 삶의 목표인 것처럼 그죠. 그려지고 네. 근데 그 엄마가 그걸 보면은 진짜 막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무엇을 저렇게 맞아. 100세까지 나는 못 산다 이러면서 그게 얼마나 본인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막 표현을 하시던 분이어가지고 그리고 뭐 입에 달고 다니는 말로 뭐 다 살았다 뭐 이런 얘기. 예. 근데 어느 순간은 농담으로 이렇게 느껴지다가 진짜 엄마가 진심으로 뭔가 삶에 미련이 없는 사람으로 좀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또 한때는 또 엄마가 이게 우울감해하는 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제 와서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보니까 엄마만큼 그 태도가 일관적이었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거를 어떤 때는 엄마의 그 부재가 바로 상상이 되니까 그런 순간에는 약간 부정도 하고 네. 뭐라고 했다가 좀 이 시간이 지나고 폐암 투병을 같이 좀 옆에서 지켜보고 또 요즘까지 오니까 이게 엄마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였구나 결국에는. 네네네. 네, 결국 죽음을 생각하는 어떤 마음이 엄마의 삶과도 되게 깊이 이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엄마 다움이기도 하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되게 엄마랑 죽음을 되게 좀 일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들을 해요? 엄마가 예전에 그 한참 투병을 할 때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엄마가 결과가 좋아졌다고 해서 막 그렇게 좋아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엄마는 이 치료가 좀 무의미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때
치료가 또 괜찮게 나온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되게 좋게 나와서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엄마가 되게 진짜 표정이 좀 그런 거예요. 엄마가 이게 막 좀 미묘한 표정이길래 엄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엄마 죽는 거 쉽지 않지. 아무나 죽는 게 아니다. 아무나 죽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웃으면서 야 진짜 안 쉽네. 막 이러면서 뭐 그렇게 했던 게 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엄마랑 그런 얘기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믿고 있는 거는 이게 죽음에 가까워올수록 네. 삶이 되게 죽음에 관련된 게 일상이 되는데 네. 엄마한테는 그게 삶의 되게 큰 부분인 거예요. 근데 죽음을 얘기하지 못하면 네. 엄마는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그러네. 사람이 되고 내가 그런 얘기를 꺼낼 때 무슨 그런 얘기를 해. 뭐 나아야지라고 하면 엄마의 얘기를 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 이렇게 전환을 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농담도 좀 많이 합니다. 요즘은. 네. 투병을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하게 되는 얘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되게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부재할 때의 삶에 대한 그때는 이랬으면 좋겠다든 저랬으면 좋겠다든 아니면 뭔가 지금까지의 삶을 회고하는 이야기를 하신다든가 그런 얘기들도 혹시 서로 나누고 그래요? 네. 그것도 좀 저희 집이 신기한 게 네. 구체적인 병이 없었을 때도 네. 예전에 한 15년,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배를 타시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배 위에서 있는 생활이 많기 때문에 또 특히나 약간 저희 가족의 특수성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혹시나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같이 세 명이서 밥을 먹으면서. 그때 그리고 또 저희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 좀 살아오면서 되게 여러 가지 참 힘든 일들을 많이 목격하잖아요. 어떤 참사나 불의의 사고들을 많이 목격을 하는데 아마 그런 얘기를 하던 중에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미국에 있고 아버지도 이제 배를 타시고 각자 떨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나서 서로 연락을 못 하게 될 때 나는 너무 이 삶이 좋았고 행복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겠다라고 서로 약속을 해서 너무 애달파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서로 약속했던. 뭐 스스로의 죽음에 대해서 아니면은 가족 중에 누군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가족 중에 누군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근데 이게 서로의 이야기인 게 뭐냐면 만약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제가 어떤 비행기에 어떤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그 순간에 그 기억을 떠올릴 거 아니에요. 그 대화를 했던 거.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연락을 못해서 막 너무 안타까워하는 마음보다는 우리 그때 말한 게 있으니까 나는 뭐 엄마 아버지 또 우리 너무 친구들과 너무 좋은 삶이었고 너무 좋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 사람들도 아는 거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생각을 하고 갔겠구나. 그래서 뭔가 그 사고 자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에 대한 마음이 사실 없을 순 없겠죠. 당연하죠. 근데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좀 서로가 남은 삶을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강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은 되게 특별하잖아요. 살면서 이런 대화를 잘 하진 않으니까 그쵸. 뭔가 나의 죽음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일이 잘 없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사람 일이 정말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때 강원님은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세상에서 강원님이 갑자기 없어졌을 때 주변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보네요. 저는 되게 같이 있을 때 편안했던 친구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도 좀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애쓰지 않아도 옆에 있어도 서로 마음을 좀 말하지 않아도 좀 주고받을 수 있었던 그런 편안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강원 씨의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까 했던 이야기가 아버지의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본인의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각자 셋 다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아버지께서 해외를 많이 나가시니까 그렇게 시작이 됐을 텐데 사실 그런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뭐 저도 그런 상상을 좀 했던 것 같고 저희 가족들이 되게 다 동의했어요. 그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무슨 그런 얘기를 해 하지 않았고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러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어려웠던 게 네. 저희 가족만 해도 제가 외동이라서 이제 아버지, 저 그리고 엄마 이렇게 셋인데 이 셋이 죽음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나 방식이 각자 조금씩은 또 달라요. 그래서 또 특히나 엄마의 지금 어떻게 보면 곧 있을 부재를 바라보는 것도 제가 느끼는 방식과 아버지가 느끼는 방식은 전혀 다르고 그럴 것 같아요. 또 배우자와 자녀 맞아요. 입장은 네. 완전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엄마의 자매, 뭐 이모들 같은 그쵸. 경우는 또 언니를 보내는 동생을 보내는 마음이 또 너무너무 다 다른 거여서 어떤 것도 뭐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좋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제 아내도 나는 이런 걸 좀 잘 얘기할 수 있고 엄마랑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마음을 먹어도 네. 슬픔은 여전히 슬픔대로 있고 당연하죠. 네, 그 모든 다양한 감정들은 실로 존재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알아차리는 거를 되게 많이 애쓰고 있어요. 네, 슬플 땐 좀 그래 엄청 슬프구나. 그리고 또 그 순간에 몰랐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되게 슬픔을 감추려고 되게 애썼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저한테 많이 해서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일상의 지금 경험이 조금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조금 마음이 조금 이렇게 뜨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지금 일상의 어떤 장면이 영원히 기억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네. 연락이 왔는데 네네. 뭐 엄마가 되게 힘드신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임종 직전 뭐 이런 걸 받았을 때 아마 지금 이 그렇죠. 상황이 또 다르게 기억이 마이크 되겠죠. 들고 뭐 식탁에서 얘기했었던 장면을 계속 네. 기억하게 될 거고. 그래서 그런 좀 마음들이 있어서 하루하루를 좀 제 마음을 잘 돌아보면서 이 에너지가 허투루 새지 않게 이게 또 성격인 것 같아요. 네. 최대한 슬플 때는 슬프고 또 회복할 때는 또 잘해서 또 엄마와 시간을 보낼 때는 또 그 나름대로 잘 쓰기 위해서 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근데 저도 이게 너무 비유하기 맞지 않는 케이스에 되게 외람된 비유이기는 한데 저보다 삶이 훨씬 더 유한할 것으로 예측되는 강아지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진짜 이 장면을 꼭 눈에 담아놔야지. 지금 이 장면을 꼭 기억해야지. 아니면 지금 이 감촉을 영원히 그리워하게 되겠지라고 갑자기 확 꽂힐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불안도가 높고 그런 사람한테 제가 이번에 뭐 9월호에 엘르 칼럼에서 썼던 것도 그런 얘기지만 그런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을 것이 거의 확실한 존재를 반려하기로 결정하고 그거를 안고 살아가는 게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하기는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또 동시에 이 장면을 영원히 기억하게 되겠지. 이걸 기억해야지. 이 시간을 소중히 생각해야지라고 하는 동시에 그런 생각이 좀 바보 같고 부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순간을 즐기지를 못하고 얘는 나중에 나보다 먼저 떠날 거니까라고 내가 너무 먼저 심파를 찍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보다 좀 더 지금을 즐기는 거에 더 집중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감정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조금 더 건강한 방식일까를 되게 고민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을 기억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저도 물론 완전히 다른 예여서 되게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그런 감정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근데 그게 그거를 심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또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 정원이와 보내는 시간이 더 즐거울 수 있고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되게 시간이 어떻게 좀 느껴지냐면요. 죽음 덕분에 죽음이라는 게 되게 가깝게 엄마와 저의 관계 안에 들어와서 지금 삶의 시간이 되게 선명해진 느낌이에요. 네. 그렇구나. 그게 또 어떤 날에는 너무 죽음이 가깝게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프다가도 어떤 날은 죽음이 이렇게 가깝게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그냥 지나쳤을 어떤 시간들이 되게 세세하게 다가오는 말하자면 영화에서 그냥 쓱 지나가는 어떤 컷이 아니라 씬이 아니라
되게 슬로우 모션으로 별 이벤트가 안 일어나는데 그 순간이 되게 소중하게 담겨있는 그런 장면 같은 느낌? 네. 그런 거를 받아서 이렇게 삶을 잘 살아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특히 엄마와 보내는 시간에 있어서 엄마가 아프지 않았으면 제가 한국에 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 이런 어떤 과정이 없고 엄마랑 이런 얘기를 하는 시간이 쌓이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이 죽음을 농담처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대화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 죽음을 수용을 하면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삶의 죽음을 좀 초대를 하면서 삶이 되게 우리와 생각하지 못한 방식 그러나 좋은 방식으로 좀 수용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죽음을 반려하는 느낌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또 죽음을 반려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반려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인지 못한. 근데 그것도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그 과정이라고도 해요. 아니, 그래서 네. 저도 되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엄마랑 같이 어떤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되게 초기일 때는 네. 뭐 예를 들어서 써니 셰프가 처음에 갑상선암인 거를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이 그거는 요즘에는 다 금방 낫는데 뭔가 이 사람에게 닥친 일이 이 사람들한테는 그건 네 게 아니야. 그 너한테서 금방 멀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떨 때는 그게 더 힘들었던 것처럼 근데 그 초기 단계나 그런 단계를 지나고 나서 이제 정말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고 느끼면은 엄마랑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도 그 전에는 엄마 근데 이것만 참으면 뭐 괜찮아질 거야든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도 그거를 그냥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라는 거를 그냥 전제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 시점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언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항암 중단을 하고 네, 그때 그 전부터 엄마가 죽음에 관해서 좀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를 눈치채고 있었고 네.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항암 중단을 이제 엄마의 선택 저는 엄마의 되게 주체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혹은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들을 때는 마치 포기하고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되게 비참하고 절박한 상황을 상상을 하게 되는데 엄마가 결정을 내렸을 때 그 내막을 아는 저로서는 되게 엄마의 주체적인 선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코 슬픈 선택이 아니었어요. 자기 존엄을 중심에 두고 네. 하는 선택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단단했던 엄마에게 사실 배우고 있는 게 지금 되게 많고 그리고 그 항암 중단을 엄마가 얘기하겠다고 하고 병원 진료를 갔을 때 제가 그때는 일이 있어서 집에 있었는데 네. 같이 있지는 못했는데 엄마가 이제 진료를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을 때 그래서 엄마 어떻게 얘기했어 하니까 잘 얘기했어 이렇게 하면서 내심 저는 그랬어요. 저 주치 선생님이 그래도 저희가 다음 할 항암은 조금 수월하니까 한 그거 번만 받아보시고 그 결정하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 말려줄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근데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지난 3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최선을 다하셨고 이보다 더 최선을 다할 수는 없으셨고 그래서 너무 애쓰셨다고 그리고 너무 감사했다고 이렇게 엄마한테 표현을 해주셨다고 엄마가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게 훨씬 가족 입장에선 고마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약간 양가 감정일 것 같아.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하지 하는 맞아요. 마음과 그래도 엄마가 결정했으니까 그 결정을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말이 너무너무 고마웠던 건 선생님 말씀처럼 엄마가 그 얘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나 그 말 들었을 때 너무 좋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투병을 한다는 거는 되게 끝이 없는 어떤 목표, 완치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아서 나아지고 있지 않으면 뭔가 자꾸 실패하고 힘들어지는 느낌인데 어떤 병은 또 그렇지도 않고 그쵸. 또 상황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엄마의 지금 일상이 뭔가 좋아지기 힘든 상황인데 자꾸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병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뭔가 성취도 없고 뭔가 계속 힘든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관점의 얘기죠. 아, 네. 3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훌륭하시다. 그것들을 다 버텨내고 해내신 게. 근데 그 얘기가 너무 고마웠다라는 엄마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뭐 다 뭐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엄마 진짜 맞다. 너무너무 고생했고 그리고 그 과정을 또 옆에서 지켜본 가족으로서는 그게 엄마가 그런 제안을 항상 거부하셨던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근데 폐암을 시작을 하실 때 엄마는 치료를 안 하고 싶어 하셨어요. 아, 네. 아주 처음에 알게 아주 되셨을 처음에서 때부터. 네, 폐암 4기일 때부터. 네. 근데 이제 가족들의 마음은 그게 무슨 소리냐 해보지도 걱정 않고 무너지지. 예, 그 마음도 너무 이해가고 그쵸, 저도 사실 그쵸. 그런 마음이었고 네. 그래서 엄마가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또 엄마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수술을 받고 그 힘든 수술을 이겨내고 네. 그 과정 안에서의 엄마의 애쓴 시간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엄마의 그만하고 싶다라는 결정을 했을 때 엄마 할 만큼 했지. 그리고 엄마가 그 애써준 시간 덕분에 우리가 그 시간 동안 또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엄마한테 오히려 고마워해야겠다. 여기서 왜 포기해가 아니라 아 그래 엄마 3년 너무 그동안 엄마 진짜 엄마가 제일 힘들었을 텐데 그거 버텨주고 열심히 해줘가지고 우리 진짜 너무 좋았잖아 그 시간. 그래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또 그 나름대로 또 잘 지내보자 라는 네. 얘기를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엄마는 어머니가 가고 나서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 하세요? 이런 건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 네. 이걸 이런 식으로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든. 저희 엄마는 네. 되게 그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이라 보험 서류를 어, 하나씩 꺼내시며. 네,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렇죠. 뭐 내가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다보단 이거는 이렇게 현실적. 처리해라. 기억은 네 알아서 해라. 네 알아서 하겠지.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되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살림꾼이시기도 해서 처음엔 그런 얘기를 하면 진짜 속상했어요. 그치. 네, 뭐 엄마가 가는 와중에 이것까지 신경 써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런 걸 하나하나 챙기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조회사는 요 정도 돈 부어놨으니까 여기 전화하면은 다 알아서 해준다 그렇지, 뭐 이런 그렇지. 얘기까지 근데 그게 또 엄마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막 되게 아 엄마 나중에 해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아 알았어 그럼 요거는 내가 이렇게 챙겨 놓을게 뭐 다른 거 도와줄 건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엄마의 삶인 거예요. 맞아, 지금 맞아, 정리하는 삶. 그래서 좋았어요, 저도. 예, 오히려 저 마음에 좀 허들도 낮추고 나니까 엄마랑의 그런 대화도 조금 더 수월해졌고 그리고 조금 그걸로 농담까지 하고 막 이런. 이제 남은 어떤 서류에 대한 농담. 그렇죠. 그리고 또 영정사진 얘기를 하면서 맞아. 영정사진도 진짜. 그 영정사진도 제가 엄마 병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숙박을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이런저런 엄마와 시간을 보내면서 이 정도는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 해서 그 영정사진 엄마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생각해 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어놨던 엄마 모습이나 이런 사진첩을 한 번씩 보면서 이거 어때? 저거 어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도 되게 열심히 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너무 잘 나왔는데 네. 엄마 보니까 이건 조금 중요할 수 있지. 그치. 이게 결혼식이라고 치면 스드메 중에 스튜디오 촬영이니까. 그쵸. 정확할. 셀렉도 네. 굉장히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쵸.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엄마가 마음에 드는 사진 이건 너무 근데 엄마랑 좀 엄마라는 사람이 뭔가 잘 안 담긴 것 같아 이러면서 막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어떤 되는 캐릭터가 거예요. 사실 좀 담겨 있어야 맞아요. 그걸 보면서 모두가 이 사람을 기억할 네네. 텐데. 그래서 막 둘이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한 30분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 사진 저 사진 찾아보다가 결국 우리 둘 다 마음에 드는 최종 픽은 약간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게 오히려 막 되게 스튜디오에서 찍은 느낌이 아니라 제가 그때 2018년에 뉴욕에 있었을 때 엄마가 놀러 오셨어요. 그때 그 한국 들어오기 전에 우리 뉴욕 여행을 같이 하자 해서 네.
뉴욕에서 되게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어떤 그때 첼시 마켓이었나? 거기서 진짜 맛있는 우육면을 먹고 너무 기분 좋은 상태로 뉴욕은 우육면이지. 뉴욕. 뉴욕에서 파는 우육면, 뉴육면. 유육면을 먹고 너무 기분 좋고 그리고 네네네. 그날 또 쇼핑을 하면서 엄마가 나비를 좋아하시는데 그 나비 반지를 제가 선물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나비 반지를 이렇게 끼고 그걸 자랑을 하면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네. 근데 엄마들 보통 사진 찍으면 되게 어색한 표정들 있잖아요. 근데 입만 웃으시고. 네. 네. 근데 그날은 또 유독 이제 뭐 선물도 받고 밥도 맛있게 먹고 해서 그런지 엄마가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역시 돈과 선물입니다. 맞습니다. 만면의 네. 미소. 네, 자연스러운 사진을 원하시는 분들. 네. 네. 먹는 것과 이제 선물. 그렇죠. 네, 미리 준비하시면 편안한 웃음. 편안한 웃음 너무 좋습니다. 저 아는 분도 이제 그 얼마 전에 어머니가 갑자기 어머니는 해외에 사시고 이분이 교포인데 교포 2세인 분이 지금 한국에 사셔서 저랑 이제 친한 언니가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떨어져서 이제 미국에서 계속 사시는데 친구들이랑 다 같이 풀 메이크업을 빡세게 하시고 이제 70대 중반의 어머니가 다 함께 영정사진 찍으러 가신 거예요. 근데 언니가 봤을 때 이게 너무 과하고 반짝이 옷 같은 거를 입으시고 찍어서 그거를 가족 카톡방에 얘들아 이거 어떠니? 영정사진 찍었다라고 해가지고 미칠 것 같다라고 하셨다. 그게 사실 풀메가 그래. 네, 어머님 마음은 알겠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그 미국 스튜디오 특유의 맞아, 그 그 화장도 그렇고 네, 콘트라스트 최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희 엄마 쪽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저희 엄마 중학교 때부터 돌아가신다 했기 때문에 영정사진을 찍는다고 찍었는데 아마 그것도 원래 있던 사진 편집했나 뭐 어디 가서 찍었나 그랬는데 그걸 거의 뭐 60, 70대 정도에 찍으셨을 거예요. 지금은 좀 있으면 100세가 되시는데 이 정도면은 영정사진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거는 정말 왔을 때 저분은 누구셔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약간 편집 같은 것들도 많이 하신다고 해서 이 정도면은 이렇게까지 필터에 이 정도까지 뽀샵을 하면 영혼이 담겨있지가 않을 수 있다. 말 그대로 영혼이 담겨있지. 영혼이 전혀 못 찾아올 수 있다. 진짜 사진 이 정도면은.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고민이 될 수 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맞아요. 사진이라 중요하기도 한데 그렇다고 또 찍자고 하기도 애매하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 근데 사진을 워낙 많이 찍으니까 맞아. 그 중에서 한번 골라보라고 하면서 또 얘기를 자연스럽게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영정사진 고르면서 되게 재밌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추억도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래서 그때 뉴욕에서 찍었던 사진을 이렇게 크롭을 해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빠한테도 보여드리고 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다들 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컨펌 완. 컨펌 완. 그래서 그 사진으로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게 이제 장례식장 이렇게 제가 알아보면서 카톨릭 재단이니까 네. 또 수녀님이랑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쪽 아마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수녀님께서 미리 말씀은 드리지 못했는데 여기서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 장례식장 밥이 참 맛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데. 네,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 장례식장에 수육이 너무 잡내가 없이 너무 맛있대 그래, 하니까 엄마가 엄마가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너무 중요하죠, 그게 음식이 또. 그리고 또 그 수녀님도 그 이제 엄마랑 뭐 가정용 호스피스부터 이 관계가 있으니까 아마 어머니께서 이 밥 맛있다라는 거 아시면 얼마나 또 온 손님들을 그래. 그 마음을 있는 거를 또 아셔가지고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다라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또 엄마한테 수육이 참 맛있는 식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셨다. 그치. 사실 눈 감는 순간에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밥 체크를 못했는데 괜찮나라는 생각을 또 저희 어머니들 세대에서는 손님 대접을 먹는 걸로 하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니까.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엄마랑 되게 깔깔대고 그러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머니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꼭 하고 가고 싶다거나 이거는 꼭 뭔가 같이 해보고 싶었다거나 그래서 그걸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저희 엄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다 살았다가 모토이신 분이어가지고 해볼 거 다 해봤고 또 그래서 뭐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으셨고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여행을 한번 갔다 오기는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주치 선생님의 어떤 소견서도 받고 해가지고 여행을 한번 갔다 온 거. 엄마가 여행을 너무 좋아하시고 하는데 이게 몸의 여건이 이렇게 그렇죠. 몸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 힘들잖아요. 여행이 잠자리도 바뀌고 해서. 근데 그때 여행 한번 갔다 와서 그거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뭔가 거동이 가능하실 때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뭐 어디 좀 모시고 가야지. 불과 사실 저 호스피스 들어가기 전만 해도 거동이 좀 가능하신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통증이 없고 이랬을 때 풍경 좋은 곳, 네. 풍경 좋고 공기 좋은 곳 모셔가고 싶어서 되게 근처에 있는 뭐 풀빌라나 아니면 요즘 숙소들 되게 좋은 데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알아봐서 한번 갔다 온 적도 있고 그런 거는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동이 좀 어려우세요. 거동을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조금 뭔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 안 되는 상태가 슬프다가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는 뭐 암이랑 상관없이 나이가 드니까 책을 잘 못 보시더라고요. 너무 눈이 아프고. 근데 엄마가 책을 좋아하시는데 이번에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셔서 뭔가 할 게 없으니까 제가 책을 읽어드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오, 좋다. 네, 근데 이거를 왜 진작 안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이제 책 보는 게 좀 어렵고 그랬는데 우리가 공통 관심사가 있는 그런 주제의 어떤 책들을 이번에 읽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요즘에 좀 하고 있고. 네. 어머니는 어떤 책들 좋아하셨어요? 지금까지 읽어드렸을 때? 지금 사실 제가 좋아하는 책? 엄마도 좋겠지 이러면서 좋겠지. 좀 이런 거 있었고 왜냐면 엄마는 사실 되게 철학책 좋아하셨어요. 네, 어릴 때도 그런 걸 되게 많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철학책을 좋아했다고 하니까 이 앞에 모든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되게 뭔가 사후세계 이런 것도 관심이 되게 많으셨고 그리고 뭔가 영적이란 표현 그런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되게 잘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도 하셨고 그래서 그런 철학책은 사실 제가 어릴 때 엄마가 그런 걸 보면은 저는 그때 그런 데 관심이 좀 없으니까 엄마는 저런 책을 보네 싶었다가 요즘에는 뭐 굳이 철학책은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 정혜윤 작가님이 저의 최애 작가님이신데 삶의 발명이라는 책을 제가 보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정혜윤 PD님. 네, 맞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그걸 보다가 이건 같이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그 한 꼭지를 읽어드리니까 엄마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책 읽는 걸 듣는 거를 요즘에 그 강원님과 어머니의 어떤 취미라고 한다면은 어머니가 이 방송을 들으실 수도 있겠네요. 들려주실 것 같아요. 어때요? 오디오는 그나마 좀 소화가 가능하셔서 아마 방송 올라가면 들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또 이게 몸 상태가 괜찮을까?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지금 또 갑자기 또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떤 인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좀 바뀌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그래서 그렇죠. 사실 지금 저도 얘기를 하면서 뭔가 되게 엄마와 보내는 소중한 시간, 엄마와 보내는 뭐 값진 경험, 뭐 이런 거를 되게 마치 꽃가루 뿌려서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 지금 확 드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또 그 일상 안에 엄마가 버티고 있는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없는 건 아닌데 네, 마치 또 그런 시간이 유독 그 크게 힘들어하면서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참 이게 좀 마음이 양가 감정이 좀 드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지금 어머니가 투병하고 있는 상황과
거기에서 느끼는 강원님의 얘기를 어떻게 1시간 반 안에 압축할 수 있겠어요.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대외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느끼는 것 중에서 뭔가 그냥 당장 떠오르는 인상적인 것들부터 캐치해서 얘기하게 돼 있는 거고, 이 얘기가 만약에 뭐 한 20시간짜리 녹음분이라면 또 다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아마 호스피스에서 있는 투병하는 생활을 겪는 분들의 심정이 너무 어떨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걸 걱정하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맞아요. 사실 우리끼리는 이런 대화도 했다. 엄마는 조금 더 덤덤한 사람이어서 약간 이렇게 우리는 이 시기를 같이 지내고 있다라는 얘기 자체가 어떤 사람한테 너무 쓰라리지 않을까? 이 모든 게 부러울 수도 있고 네. 그런 게 항상 아프고 힘든 사람들일수록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저의 죄책감인 것 같기도 해요. 예, 물론 지금 이 시간이 엄마에게 되게 큰 배움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소화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이면에는 엄마가 이제 통증을 견디고 계시다가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하시면서 네. 그 통증 같은 부분은 되게 많이 진통이 잡혔거든요. 왜냐면 네네. 이제 정맥 주사로 처방을 하니까 통증이 잡혔는데 그 엄마에게 시간을 견디는 일이 되게 엄마에게는 지금 좀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시간 안에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그 시간을 견디는 당사자는 어떨까 이런 마음에 아마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 엄마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는데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진짜 하루아침에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암성 통증 그러니까 암 투병을 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기대 수명이 있는 상태에서 또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그런 어떤 환경 안에서 그 완화 치료라고 하는 좀 혜택을 받으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게 또 쉽다는 얘기는 또 아니지만 이 다양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를 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서는 되게 엄마도 그런 말씀 자주 하세요. 그래도 네. 이렇게 내가 죽음을 이런 시간을 있는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너랑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참 특권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면 강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뭔가 이 시기를 계속해서 겪어나가면서 그래도 이건 정말 감사한 일, 그래도 이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견디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감사한 게 확 와닿을 수도 있지만 정말 너무너무 힘든 어떤 순간에는 하지만 그래도 이만한 건 정말 감사한 일이야. 이건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그건 너무 좋은 일인데 그 생각을 너무 하다 보면은 아 내가 그래도 이 정도로 힘들다고 해도 되나? 맞아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너무 그렇다고 내가 괜찮은 걸 얘기해도 너무 누군가는 속이 상할 것 같고 내가 이걸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도 더 힘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좀 그렇지 않을까? 극복하려고 혼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내 슬픔을 좀 줄 세우게 되는 것 같아. 어딘가에. 저도 혼세님 방송 많이 들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 얘기하기 쉽지 않은 주제가 있잖아요. 사회에 되게 금기시되는 주제나 아니면 되게 많은 말들이 막 서로 찌르는 그런 어떤 주제가 있을 때 특히나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바라보는 그 관점들과 마음들이 너무너무 다 다르고 저도 특히나 이번에 저는 이제 엄마의 그 죽음에 다가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 죽음이라는 게 되게 금기시돼 있구나. 맞아. 네. 그리고 되게 뭔가 동떨어져 있는 걸로 생각하고 싶어 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이 이야기가 워낙에 많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몇 개 없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아 근데 호스피스 들어가도 이런 거 할 수 있구나. 서로 책 읽어주고 의사소통하고 막 농담도 하고 이러면서 할 수 있구나.
라고 느낄까봐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약간 제가 처음에 비욘세 시작할 때 사람들이 너 같은 비혼만 있는 게 아닌데 왜 그걸 그렇게 해랑 결국은 다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이야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일수록 내가 대표되는 것도 너무 걱정하게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나랑 비슷한 사람을 상처 주게 되는 게 좀 걱정되는 것 같고 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방금. 근데 그건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방금 너무 왜냐면 저는 비욘세 또 애청자로서 그 얘기들이 너무 개인적인 얘기지만 또 나눠줘서 누군가에게는 되게 어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길잡이가 되고 또 어떤 영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에너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네요. 왜냐면 저도 비욘세를 하는 게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정원이를 키우는 게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뭐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불안을 관리하면서 사는 것도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평소에는 되게 힘들다 그냥 매일매일 너무 힘든 일이야 방송 작가로 사는 것도 힘든 일이야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누가 나한테 이거에 대한 얘기를 들려달라고 했을 때는 그냥 막 설명을 하다 보면 그게 나한테 주는 기쁨과 그 안에서 그나마 있는 위안을 발견해서 말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내가 일부러 슈가코팅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있는데 평소에는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 매몰되니까 그냥 그게 어디 밑바닥에 깔려 있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되면은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를 미화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듣는 분들도 당연하지. 이게 쉬울 리가 없지. 이런 순간들만 있을 리가 없지. 근데 의외로 이런 순간들도 있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늘 슬픔만 있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주제였다 보니 그런 건데. 그러네요. 오히려 또 그 너무 주제에 맞게 저의 반응이 그럼 너무 훌륭한 게스트입니다 지금. 쏙쏙 뽑아가지고. 네. 근데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순간들을 하나씩 또 길어내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이미 특별한 순간이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걸 또 얘기를 하니까 맞다 그랬지. 나 이 순간에 되게 이런 마음이 들었지를 또 생각해 보게 돼서 이게 또 저의 지금 이 시절을 버티는 방식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큰 맥락에서는 엄마라는 사람을 보내는 또 애도의 방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거는 뭐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제 방식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제가 원래는 그런 걸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강원님이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냐라고 원래 물어보고 싶었는데 뭔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강원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제가 아니고 오늘 시점에 강원님이면은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몸에서 내가 이렇게 이탈돼서 나와서 지금 시점에 강원님 스스로한테 뭔가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일단 너무 잘 지내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네, 너무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그 잘 지냄이 뭐 행복하게 지내는 거가 아니라 행복도 있고 슬프기도 하고 그 모든 소중한 존재를 그만큼 소중하고 사랑했던 것만큼 느끼는 많은 마음들을 하나하나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거 너무 지금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얘기 듣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마이크 꺼지면은 내가 이따위로 하고 있으면서 방송에서 그렇죠. 그런 게 사람 마음이지만은 그 모든 것이죠. 그렇죠, 밀려오는 그렇죠. 자괴감과 뭐 이런 거. 엄마랑 둘이 있는 시간과 엄마의 어떤 인지 능력이 계속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그거는 혼자 견뎌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 순간에. 네. 그래서 그냥 궁금했어요. 그게 만약에 그걸 스스로 지켜보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해봐야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되기도 하고. 네, 방금 그 질문 해주셨을 때 약간
제가 지금 제 얼굴을 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저도 오늘 주제 들었을 때 이 얘기를 울면서 하게 될까? 아니면 울면서 듣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냥 덤덤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몇 차례나 운 것 같은 느낌의 이야기들이 분명히 또 있었어서 그래가지고 앞으로 울 날이 많은데 굳이 이미 많이 울었고 이미 많이 울었고 그리고 지금도 뭐 장담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럼 앞으로 그렇죠. 울 날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뭘 또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맞습니다. 그거 자체가 우리가 원래 여기에서 담아내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대화도 있다.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네, 저는 사실 이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방송에서 좋아하는 혼세님과 이런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사진처럼 기록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네. 방송으로 나가게 된다면 왜냐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 얼마 전에 사촌 동생이 네. 어머니를 보러 와서 최근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한 몇 년 됐는데 근데 저를 이제 위로해주는 말로 자기 이제 경험을 얘기를 해주는데 오빠 많이 힘드시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좀 그립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지금만큼 이 엄마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사랑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마음이 진짜 계속 들어요. 맞아.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내 부모님이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 이런 감정을 느낄지 상상도 못했는데 그때는 막 너무 슬플 것만 같고 죽음이 무서울 것만 같고 그랬는데 내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또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어떤 저 안에 어떤 뭐랄까 기록이랄까요? 그런 의미도 돼서 오늘 사실 방송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분명히 듣는 분들이 죽음이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그냥 근원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순리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 모두한테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듣는 분들한테도 어느 순간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종교가 있기는 하지만 자주 막 그렇게 가지도 않고 그래서 사후세계라는 게 진짜 있나?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언젠가 비욘세에서도 얘기했었고 아마 책에서도 한번 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엄마 쪽 할아버지를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때 저보다 키가 훨씬 더 크시고 훤칠하셨는데 40 몇 킬로 정도의 몸무게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장치가 이렇게 연결된 채로 자가호흡이 불가능하신 상태로 해서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때 사람 귀가 마지막에 다친다는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듣고 엄마가 너무 많이 우니까 엄마가 저 때문에 이제 제 입시 같은 게 있어서 가까이로 이사 올 수 있었는데 제가 고3이라 못 오고 이제 이랬던 게 있어가지고 할아버지 귀에다 대고 계속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시고 뭐 엄마가 저 때문에 못 온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꿈을 꿨는데 할아버지가 자주 입으시던 파란색 체크무늬 그 잠바가 있는데 정말 자켓이 아니라 잠바가 있는데 그거를 입고 우리 그 가족들이 다 같이 봉고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엄청 웃으시면서 아유 민지야 뭐 기분이 너무 좋다 날아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는 원래 아프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유 아픈 것도 없고 지금 기분이 너무 좋고 다 같이 좋은 데를 가서 너무 좋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엄마가 되게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펑펑 우시면서 막내 이모 꿈에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똑같이 봉고차를 타고 그 자주 입으시던 파란색 체크무늬 옷을 입고 우리 지금 좋은 데 간다 기분이 너무 좋다 해서 아버지 아프지 않아? 그럴 때 하나도 아프지 않고 지금 너무 날아갈 거고 너무 좋다 했는데 그 차랑 옷이랑 이게 다 똑같은데 엄마는 그때 또 그 와중에 우리 엄마 중력 낀딸이지 않습니까? 펑펑 울면서 이때도 명수기 꿈에만 나왔다. 아버지는 항상 이런 식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엄마가 뻥뻥 우셨던 우셨던 포인트가 그 부분이 저희 막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안도가 되는 와중에 근데 얼마나 꿈에서라도 보고 싶겠어.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눈물 나지 당연히. 그래가지고 이제 웃었는데 그때 그 계기를 통해서 아 진짜 사람들이 아팠던 몸에서 자유로워지고 어떤 함께하는 형태가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남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어서 하는 말이지라고 했는데 정말 그 차량도 똑같고 그 상황도 똑같고 옷까지 똑같고 지금 이 차를 타고 다 같이 어디를 놀러 간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 뭐 몸이 날아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완전 똑같은 거예요. 아 좋은 마음으로 좋은 데에서 계시는 거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이걸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가족이 오래 투병을 하시다가 지금은 다른 형태로 함께 있게 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되게 많을 텐데 그럴 때마다 그냥 한 번씩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혼세님 이 얘기 들으니까 저도 엄마 덕분에 그 죽음이라는 게 어떤 공간이라면 그 공간이 되게 구체적으로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네, 예전엔 되게 막연했는데 네.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름이 되게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나라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곳인데 그곳에 알려진 정보가 많이 없어요. 네, 근데 그곳을 되게 상상해보고 찾아보고 싶게 되는 맞아. 그리고 거기서 다시 만날 어떤 시간을 기대하게 되는 네, 그런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했거든요. 이게 보통은 사후세계라는 게 이 사람만 똥 떨어져서 우리가 막 무지개다리 너머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계속 이 사회와 커뮤니티 안에 살던 사람인데 저쪽으로 혼자 동떨어지게 되는 건 아닐까? 뭐 외로워서 어떻게, 뭐 혼자 가서 어떻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그 세계에서는 또 뭔가 여기 있던 사람들과 다른 형태로 평행우주처럼 그러니까요. 그냥 거기에 존재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거기 있던 구성원이 똑같았거든요. 누구누구 앉아있고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냥 그때 19살, 20살 때였으니까 근데 그 꿈이 엄청 선명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면 할아버지는 그렇게 막 얘들아 이렇게 그런 말투를 쓰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기억이 나는데 그게 똑같았다고 해서 그때부터 아 이게 한 명만 어딘가로 훅 이렇게 고립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너무 좋네요. 네. 그 이미지 상상만 해도 엄마가 그렇게 편한 공간에서 되게 자유로울 거를 상상하면 너무 엄마에게 다가오는 죽음이 뭔가 무겁게만 느껴지진 않아요. 네, 오히려 더 엄마가 좀 자유롭고 어떻게 보면 이 삶이라는 게 참 좋았지만 고통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많은 경우. 맞아요. 근데 거기서 해방이 돼서 어떤 정말 어떤 평안에 가 닿는다면 엄마에게 어서 빨리 엄마 거기 가도 돼. 너무 고생했어 했었어. 빨리 거기 가 닿기를 바래.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벌써 1시간 44분이 되어서 아까 분명히 시작할 때 분량이 안 되면 어떡하냐. 괜한 걱정을 했네요 제가. 지금 솔직히 반도 얘기 못했잖아. 얘기하려고 했었던 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럴 일인가. 지금 저희 부산역 가면 또 막 카톡 오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얘기하려고 준비.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그럼. 그럼요. 저에게 뭐 줌도 있고 뭐도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 주기별로 또 다른 감정이 올 수 있고 이번에 그렇죠. 약간 희망편이었다면 그다음 좀 절망편. 이것이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소감. 네. 안 들어볼 수 없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 또 이게 얼마나 또 비욘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되게 지금 슬플 줄만 알았는데 되게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일 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거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방송 비욘세의 또 혼세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사실 이런 거는 제가 먼저 제안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게 할 얘기가 있다는 거를 제가 알 방법도 없잖아요. 처음에는 신들린 여기 같은 소리를 했는데 그런 굉장히 뭐랄까 프로그램은 너무 훌륭하지만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토크라는 게 굉장히 짜칠 수 있었어. 지금 이 에피소드가 시사 교양이라면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가 할 얘기는 굉장히 짜칠 수 있었는데 어쨌든 비욘세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진행자도 생각 못했던 되게 그래요? 마포먼두 작가님 에피소드가 되게 대표적이었던 거 같고 근데 정말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면을 연명해 오고 있지 않나.
지금 우리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연명 얘기를 하는 굉장히 부적절한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그 연명의 제 시절을 지금 통과하는 이 이야기가 맞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네요. 네. 네. 비슷한 시기를 겪는 분들도 힘내라는 말도 좀 공허한 것 같고 일상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래도 조금의 웃음이나 위로 같은 걸 찾을 수 있는 거를 매일매일 발견하면서 지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차를 타러 지금 또 뛰게 생겼기 때문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 네 다음 토크 아이템 메모해 오시고 열심히 메모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음 광대가 되는 느낌. 녹음 광대. 네 지금부터는 이제 뭐 그냥 볼트너트를 조이는 그런 그 찰리 채플린 영화처럼 이게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씩 수집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차하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당연히 오셔야죠.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